중국에선 다 되는데 왜 그래? 하여간 한국인들 속도 좁구만. 서울 청계천 빛초롱축제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띄우려던 중국인 틱토커 리우젠의 도발적인 말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노리는 그는 한국 비하 영상을 위해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겨울에 수박을 들고 다니며 한국인은 가난해서 수박 못 먹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라이브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한 건 한국인들의 감정적 폭발이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건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한마디, 시민들의 침착하고 원칙적인 대응, 그리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들. 미국 라이트 페스티벌 전문가 에밀리 카터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이 축제를 만든다는 충격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도발과 조작으로 한국을 비하하려던 유튜버의 계획이 어떻게 매번 무력화됐는지, 그리고 15년 경력의 미국 전문가가 왜 보고서 제목을 완전히 바꿨는지, 청계천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미국에서 15년간 라이트 페스티벌 총괄 기획을 해왔어요.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까지 대형 야간 축제의 동선 설계와 안전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청계천 빛초롱 축제의 시민 참여형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함께 온 팀은 2명이에요. 벤 로웰 촬영 감독은 장비에 목숨을 거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라 킴 프로듀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통역과 현장 감각을 담당했습니다. 에밀리, 규모가 정말 대단한데? 벤이 청계광장 1구역에서 카메라를 들며 감탄했어요. 빛의 연희 테마답게 조선시대 산대놀이와 어가행렬을 재현한 대형 조형물들이 물 위에서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운영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해. 사실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치안은 좋다고 해도 군중 속 시민 매너는 케바케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축제는 시스템은 좋지만 개인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12월 서울의 밤 공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하지만 청계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1구역 청계광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대 아시아인 남성이 드론을 꺼내더니 대놓고 조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드론이야. 여기서 드론 띄워도 돼. 위험하지 않나? 그 남성은 중국어로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야경은 드론이 조회수지. 한국 사람들 반응 좀 보자. 사라가 제 옆에서 통역해줬어요. 중국인 유학생 틱토커 같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긴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테스트였거든요. 보통은 소리 지르거나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5세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차분하게 그 남성에게 다가간 거예요. 실례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드론 비행이 위험해요. 그리고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에요. 중국인 유튜버가 어색한 한국어로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중국에선 다 되는데 왜 그래? 잠깐만 띄울 건데. 그러면서 카메라를 우리 쪽으로 돌리더군요. 아마 한국 사람들 예민하다는 프레임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표지판 보세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근처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정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드론 비행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근처 안내소 위치를 알려줬고 할아버지는 안전이 제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허가받고 싶으시면 저기 안내소에서 문의해보세요. 다른 장소 추천해드릴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해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무단 비행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원스톱 승인 시스템도 있어서 합법적으로 비행하고 싶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 유튜버는 드론을 다시 가방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하던 한국인들 예민하다는 영상은 찍지 못한 채 말이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 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나서 말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 저도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됐거든요. 규칙을 지키게 하는 힘은 목소리가 아니라 태도였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청년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인사했어요. 박도현이라고 해요. 혹시 촬영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성숙한 대응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도현 씨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라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미국에서 온 축제 기획 전문가팀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박도현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축제는 어떤가요? 시스템은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쉽지 않죠. 자발적 참여요? 박도현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도시의 특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끔 있어요. 박도현 씨가 답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설명하면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 첫 번째 장면부터 제 예상과 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는다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 더 구경해 보세요. 박도현 씨가 추천해 줬어요. 청계천 축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궁금해졌어요. 정말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가 어떤 건지 말이에요. 이 구역 빛으로 일상 탈출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박도현 씨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 랜드마크를 보드게임처럼 배치한 조형물과 연날리기,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 모티브 작품들이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박도현 씨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등불 전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 참여가 늘어났죠. 시민 참여라고 하면 안내, 정리, 도움 주기 같은 거요. 그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누가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또 다른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중국인 유튜버가 이번에는 수박 한 통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한겨울에 어디서 난 건진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더군요. 사라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줬어요. 지금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인들은 수박을 못 먹는다. 내가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인은 가난해서 수박이나 고기를 못 먹는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 중국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루머를 콘텐츠로 악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유튜버는 특히 젊은 한국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수박 줄까? 한국에서는 비싸지. 내가 나눠줄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추운 날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수박을 받아 먹을까요? 아마 한국 여성들의 불쾌한 반응을 한국은 차갑다는 식으로 포장하려는 것 같았어요. 과연 몇 명의 여성들이 불편해하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그 여성이 중국인 유튜버에게 다가갔어요. 촬영 동의 받으셨어요? 뭐? 유튜버가 당황했어요. 저분들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으시는데 촬영 동의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확고했어요. 그냥 수박 나눠주는 건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만하셔야죠. 그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변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여성들 주변에 보호하는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씨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는 축제 공간이에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해요. 한 아저씨는 저런 식으로 촬영하면 안 되지라고 중얼거렸고, 할머니 한 분은 젊은 여자애들 괴롭히면 안 되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치안이 아니라 시민 합의였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스스로 불편한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중국인 유튜버는 원하던 영상을 찍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한국 여성들이 차갑다는 프레임 대신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만 남게 된 거죠. 저 여성분이 누구예요? 제가 박도현 씨에게 물었어요. 윤서진 씨예요. 그가 답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항상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윤서진 씨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런 일이 가끔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멋진 대응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윤서진 씨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여기는 모두의 공간이니까요. 사라가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줬어요.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수박론 같은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끔 있어요. 윤서진 씨가 답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알아서 정리해요. 싸우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식으로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윤서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보통은 경비원이나 경찰을 부르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가요? 윤서진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말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이 도시의 특별함인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곳도 구경해보세요. 박도현 씨가 제안했어요. 3구역 일상의 희락 구간도 정말 예뻐요. 우리는 3구역으로 향했어요. 콜레와 급제를 주제로 한 조형물들과 청계천 위에 떠있는 대형 어사화, 족두리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형물보다 시민들의 행동에 더 관심이 갔어요.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이 도시 시민들의 성숙함을 목격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벤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이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런 모습들이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진짜 테스트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질 텐데 말이에요. 3구역에서 4구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벤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잠깐, 여기서 전체 샷 좀 찍어볼게. 4구역은 빛의 서울 산책이라는 테마답게 정말 웅장했어요. 서울등과 세계 도시를 상징하는 랜턴들, 그리고 청계천 하단을 레이저와 프로젝션으로 채운 빛의 오로라까지 피날레 구간답게 대형 미디어 아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앵글이 정말 좋네. 벤이 흥분하며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렌즈 바꿔야겠어. 가방 좀 벤치에 둘게. 조심해, 벤. 저는 걱정됐어요. 여기 사람 정말 많은데. 딱 15분만. 벤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금방 끝날 거야. 사실 저도 이 장면에 빠져 있었어요. 오로라 프로젝션이 하늘에서 춤추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끝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줘.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행복해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주말 저녁 9시라서 그런지 인산인해였습니다.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벤의 촬영을 위해 여러 앵글을 찾아다녔어요.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축제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위치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벤, 이제 가방 가져오자.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가방이 없었거든요. 가방이 어디 갔지? 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상한데? 분명 여기 뒀잖아. 사라도 헤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벤의 가방에는 정말 비싼 장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어폰의 렌즈, 배터리, 메모리 카드, 그리고 개인 물품들까지. 최소 2만 달러는 되는 장비들이었어요. 혹시 다른 벤치에 뒀나? 저는 희망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분명 여기였어. 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벤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맞지? 결국 이거야. 벤이 폭발했어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사람은 결국 사람이라고. 저도 순간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시민의식? 결국은 말뿐인가? 제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주변을 더 찾아보자. 혹시 누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뒀을 수도 있고. 하지만 벤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찾아봐. 벌써 1시간이 넘었다고. 누가 비싼 카메라 장비를 그냥 둘 것 같아? 주변 시민들이 우리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마 외국인들이라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 어떻게 할래?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봐온 시민들의 모습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까요? 일단 근처 안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자. 저는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CCTV라도 확인해봐야지. 벤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장비 보험은 들어뒀지만 이 시점에 장비 없이 어떻게 촬영을 계속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벤치마킹 촬영이 목적인데 핵심 장비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박도현 씨가 멀리서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카메라 장비가 들어있었는데. 박도현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언제쯤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1시간 전에 저 벤치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벤이 답했어요. 혹시 유실물센터에 신고해 보셨어요? 박도현 씨가 물었어요. 유실물센터요? 저는 의외였어요. 네, 축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혹시 누가 신고했을 수도 있거든요. 벤이 비웃었어요. 누가 비싼 카메라 장비를 주워서 신고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박도현 씨는 이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가방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이에요. 사라가 답했어요. 카메라 로고가 붙어 있고. 박도현 씨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있네요. 그가 놀라며 말했어요. 1시간 전에 시민신고로 접수됐어요.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누군가 가방을 주워서 신고한 걸까요? 정말요? 벤이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우리 가방이에요? 박도현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은색 카메라 가방, 오후 8시 15분 시민신고로 접수됐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누가 비싼 카메라 장비를 주워서 신고한다는 말인가요? 유실물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사라가 급하게 물었어요. 청계광장 1구역 쪽에 있어요. 박도현 씨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우리는 급하게 유실물센터로 향했어요. 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사라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정말 있을까? 벤이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실물센터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실시간 접수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온라인으로 확인한 유실물이 있는데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사라가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아, 맞네요. 검은색 카메라 가방이죠? 네, 맞아요. 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직원이 뒤쪽에서 가방을 가져왔어요. 정말 우리 가방이었습니다. 내용물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벤이 급하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카메라 렌즈, 배터리, 메모리 카드, 그리고 개인 물품들까지.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다 있네. 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가 신고하신 건가요? 제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70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셨어요. 바로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아가셨구나.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혹시 신고해 주신 분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오경자라고 해요. 그분은 제 친구분이에요. 친구분이요? 네, 매일 축제 보러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오경자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산책하시다가 벤치에 가방이 있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바로 신고해 주신 거예요? 사라가 감동받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남의 물건은 남의 밥줄이야. 그걸 건드리면 사람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남의 물건은 남의 밥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제가 뭘 의심했던 거죠. 시민들을 의심하고 이 도시를 불신했던 제 자신이 정말 창피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벤이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해결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할머니가 손을 흔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그럼요. 할머니가 자신있게 답하셨어요. 남이 보는 곳에서만 착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봐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유실물 센터를 나오면서 벤이 말했어요. 에밀리, 나 완전히 틀렸어. 이 도시 시민들은 정말 다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혼란부터 충격, 그리고 수치심까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도시를 얕봤구나. 박도현 씨가 우리와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떠세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만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믿게 됐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박도현 씨가 웃었어요. 우리 축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라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이런 선한 행동들이 정말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더 구경해 보세요. 오경자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아직 볼 게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다른 마음으로 이 축제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배움의 눈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어제 가방을 되찾은 일로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축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더 주목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시민 참여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아보자. 제가 벤에게 말했어요. 미국 축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싶어. 이 구역에서 촬영을 시작하는데 또 그 중국인 유튜버가 나타났어요. 리우젠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라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계속 지켜봐. 뭔가 수상해. 리우젠은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몰래 비닐봉투에 쓰레기들을 담아와서 바닥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진 종이컵, 과자 봉지, 담배꽁초까지. 봉투에 담아온 것들을 일부러 한 곳에 쌓아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더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한국 축제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시민의식이 이 정도예요. 사라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줬어요. 지금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축제가 더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교묘한 조작이었어요. 원래 깨끗했던 곳에 일부러 쓰레기를 모아놓고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촬영하는 거였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완전히 조작 아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우젠이 조작 촬영을 하는 동안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윤서진 씨가 나타나서 말없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씨도 다가와서 도움을 줬어요. 여기 정리 같이 하실 분 있나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고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근처 쓰레기통 위치를 찾아줬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와, 정말 자발적이네. 벤이 카메라를 들며 감탄했어요.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그 구역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리우젠이 조작을 위해 모아뒀던 쓰레기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리우젠은 당황했어요. 원하던 더러운 축제장 영상을 찍을 수 없게 됐거든요.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 청소 모습만 카메라에 담겼어요. 더 문제는 다른 시민들의 스마트폰에도 그의 조작 과정이 찍혔다는 거였어요. 일부러 쓰레기를 뿌리는 장면까지 말이에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리우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부러 쓰레기 모아놓고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젊은 남성이 대답했어요. 시민들이 리우젠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오경자 할머니도 나타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국 리우젠은 원하던 영상을 찍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조작이 들통났으니까요. 정말 놀라워. 저는 감탄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네. 윤서진 씨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윤서진 씨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더러우면 치우고 위험하면 정리하고. 당연한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시킬 필요가 없어요. 박도현 씨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우리가 즐기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이었어요. 자신들의 공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윤서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보통은 청소업체나 관리자를 기다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박도현 씨가 의아해했어요. 그런 셈이죠. 그럼 불편하잖아요. 윤서진 씨가 말했어요. 불편한 걸 그냥 참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불편하면 바로 해결해요. 오경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다릴 시간에 치우는 게 낫죠.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해결하는 것.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온 건가요? 특별히 만든 건 아니에요. 박도현 씨가 답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문화였어요.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3구역 일상의 희락 부근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제 쓰레기 조작 사건 이후로 저는 시민들의 대응 방식에 더욱 주목하게 됐습니다. 혼례와 급제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조형물들 사이로 가족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말 조화로운 풍경이네. 벤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다 편안해 보여. 그런데 또다시 리우젠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청계천 산책로 바로 옆에서 담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어요. 사라가 그의 말을 통역해줬어요. 중국에선 이런 곳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의도적인 도발이었어요. 금연구역에서 일부러 담배를 피우면서 한국의 규칙을 비판하려는 거였죠.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담배 냄새나.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응, 조금만 참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리우제는 계속 도발적으로 행동했어요. 카메라를 시민들에게 들이대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봤어요. 과연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은 비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먼저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기 금연구역 표지판 보이세요? 리우젠이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표지판이 뭐 그리 중요해? 중국에선 이런 데서 다 피워.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에요. 박도연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때 윤서진 씨도 나타났어요. 규칙은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리우제는 계속 도발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담배 하나 피우는 것도 안 돼? 바로 그 순간 오경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리우젠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여긴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손주가 걷는 길이야. 정말 강력한 한마디였어요. 폭발적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지만 명확한 경계를 그어주신 거였어요. 아이들이 담배 연기 마시면 어떻게 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빠라면 기분이 좋겠어? 리우젠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어요.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할머니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도 있잖아. 젊은 여성이 덧붙였어요. 외국 손님이라도 규칙은 지켜야지.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우제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원하던 한국 사람들 과민 반응 영상 대신 할머니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설득을 받는 모습만 촬영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리우제는 담배를 끄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고마워.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착한 줄 알았어.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리우젠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착한 줄 알았다며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리우젠도 더 이상 도발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태도가 너무 따뜻하고 합리적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워. 벤이 중얼거렸어요. 폭발하지 않고도 제지할 수 있구나.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숙함은 참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예의 있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뭘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지.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손주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화내면 지는 거야. 할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마음부터 열어야지. 정말 깊은 통찰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윤서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보통은 신고하거나 경비원을 부르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설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계속 마셔야 하는 거네요. 박도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단순한 지적이었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요. 오경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 이런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관료적인 절차나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것,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리우젠의 패턴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수박, 쓰레기, 흡연까지 모든 도발이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무력화됐거든요. 왜 계속 실패하는 걸까? 벤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면서 분석해봤어요. 시민들의 대응 방식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사실 확인, 규정 제시, 동의 확인. 어떤 뜻이에요?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을 확인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위험한지, 촬영이 불법인지, 흡연이 금지된 곳인지. 그 다음엔 규정을 제시해요. 표지판을 보여주거나 안내소를 알려주거나 법적 근거를 설명하거나. 마지막은 동의를 확인해요. 촬영 동의를 받았는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지.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감정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 3단계 대응법이 계속 쌓이면서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시는 운영자가 만든다는 제 기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에밀리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박도연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과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나 경비원이 해결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죠.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나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빠르고 자연스럽고 근본적이에요. 윤서진 씨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근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처벌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득으로 해결하잖아요. 제가 답했어요. 그러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리우젠도 처음에는 도발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설득을 받으면서 점점 행동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아예 도발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오경자 할머니가 답해 주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간단해.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은 전염되거든. 착한 일이 전염된다고요? 그럼. 한 사람이 쓰레기 주우면 다른 사람도 줍게 되고, 한 사람이 길 안내해주면 다른 사람도 안내해주게 되고.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원리였어요. 선한 행동의 전염성.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비밀이었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사라가 말했어요. 맞아. 박도연 씨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에밀리, 이제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거야? 벤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제목부터 바꿔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서울 비축제 연출 분석에서 시민 참여가 만드는 야간 안전 서울 모델로.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 네, 이제는 시설이나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오경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맞아. 빛나는 건 전등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야.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시설이 있어도 시민들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네. 윤서진 씨가 아쉬워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박도연 씨가 말했어요. 축제는 끝나도 시민들은 계속 여기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벌써 몇몇 시민들이 나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오경자 할머니도 보였고 윤서진 씨와 박도연 씨도 마지막 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에밀리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박도연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마지막이라서 다시 보고 싶어서요. 저는 답했어요.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보신 소감이? 윤서진 씨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드론 사건, 수박 도발, 가방 분실과 회수, 쓰레기 조작, 흡연 도발까지. 매번 놀라운 시민들의 대응을 목격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만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믿게 됐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오경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 벤과 사라도 합류했어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 나온 거였어요. 에밀리, 보고서는 다 썼어? 벤이 물었어요. 아직 제목만 바꿨어. 저는 답했어요. 내용은 오늘 정리할 예정이야. 제목이 뭐로 바뀌었는데? 시민 참여가 만드는 야간 안전 서울 모델이야. 제가 말하자 시민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윤서진 씨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최종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보고서를 쓰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서울 청계천 빛축제의 성공 요인은 화려한 조명이나 완벽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배려가 진짜 성공 비결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첫째, 문제 발생 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과 원칙에 기반한 해결. 둘째, 처벌보다 설득을 통한 근본적 해결. 셋째,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선한 전염성.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들이 함께 가꿔온 결과였습니다. 박도연 씨가 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정확한 분석이네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라가 궁금해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답했어요. 중요한 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경자 할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한 일은 어디서나 전염돼. 시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어요. 빛은 전선 위에서 켜지지만 질서는 사람 마음에서 켜진다. 서울 청계천 빛축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론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깨달음이었죠. 완성됐어. 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윤서진 씨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뭘 할 거예요? 박도연 씨가 물었어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축제들을 개선해 볼 계획이에요. 저는 답했어요. 특히 시민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 텐데요. 벤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본 것들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보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서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축제는 관리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3개월 후, 제 보고서가 미국 축제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도시에서 서울 모델을 도입하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강조했어요. 시설이나 시스템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경자 할머니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할머니, 미국에서도 서울 같은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착한 일은 전염된다는 말을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가씨, 고생 많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계천의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으니까요.